이 책은 추구하고 계몽편이 지금 합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구 계몽편까지 다 합치면 아마 다음 4월 달 정도까지 가야 요 두 개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4월 정도까지는 이 책을 계속 들고 오시면 돼요. 자, 추구라는 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추자가 무슨 추자냐 하면 밀다라는 거죠. 근데 요렇게 쓰이면 우리가 추출하다 할 때 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뜻으로 써요. 그래서 추구라고 하면 이게 같은 글자인데,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한시를 배우게 될 텐데, 한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5글자면 이렇게 5글자로 되어 있는 한 줄을 뭐라고 명칭을 하느냐 하면은 구라고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1구, 2구, 3구, 4구, 뭐 기승정결이라고 하는데 기구, 승구 뭐 이런 식으로 한 줄을 구라고 그래요. 구. 근데 보통 한 줄에서 시작해서 다음 줄에 오면 끝이 나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노래 가사에 뭐라고 할까요? 한 소절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슷한 소리를 오게 만들어 놓는데 그걸 운자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에 아마 배울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한 줄만 사실 뽑아 놓은 게 아니라 그걸 대를 맞추어서 두 줄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를 모아 놓은 거예요. 뽑아 두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우리 여기 보통 추구는 5글자로 되어 있는, 나중에는 7글자로 되어 있는 것도 뽑았는데, 처음 아동들이 공부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5글자로 되어 있는 옛날 우리나라 시나 주로 중국 시인데, 중국 시에서 유명한 5글자로 되어 있는 시 글귀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역시나 지난번 우리가 아니죠. 그거 알고. 여기 내와 있는 계몽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작가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서당에서 훈육용으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이 책을 뽑아 놓았는데, 지난번에 내용과 똑같이 이게 서당마다 어느 훈장님은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을 하나씩 더 써넣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본인이 가르칠 때 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또는 어느 곳에 따라서 추구의 본이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구절을 여기다 전통에서 뽑아가지고 추구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내었는데, 맨 앞에는 지난번 내용과 동일하게 이렇게 위는 글자의 음과 뜻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는 해석까지 해놓았는데, 초학자면 아직 내가 한자에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를 보시고,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봐버리면, 내가 조금이라도 글자를 아는데 여기를 보면 여기 눈이 한자로 안 가고 한글로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편하긴 하지만 실력이 느는 데는 뒤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덜 늘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가보시면 끝에 분에 이렇게 크게 이제 글씨를 음과 뜻이 없이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앞에서 보시든 뒤에서 보시든 본인이 알아서 보시되, 다만 뒤에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글자가 4글자로 시작이 되면 어떻게 끊어 읽자고 그랬죠? 그렇죠. 금방 하시네. 2자씩 띄어 읽되 5글자이면 그렇죠. 2자, 3자. 그래서 2자 읽고 뒤에 3자 띄어 읽는데, 해석도 가급적이면 2자, 3자로 되어 있는 게 거의 많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천고 일월명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천고 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 이렇게요. 자, 그러면 천고만 하면은 쉽죠. 하늘이 높다, 그죠? 일월명
해와 달이 밝다. 여기는 그냥 밝은 명이니까 눈목자 어디 가셨어요? 안 넣어도 돼요. 이건 그 눈 밝은 명자 안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천고 하늘이 높다. 일월 해와 달이 명 밝다. 그러니까 합치면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더라 이런 뜻이에요. 높은 하늘에 해와 달이 떠서 세상을 비춰주니까 세상이 아주 밝더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후 초목생이라. 후는 두텁다 후자죠. 땅이 두텁다. 초목생 풀과 나무가 생 자란다. 합치면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자란다. 자, 땅이 두텁다라는 건 옛날에는 산원 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둥글하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했는데 그 네모난 끝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인식을 못 하니까 끝에까지 가 있으니까 그렇죠? 끝에까지 가다 보면 언제 톡 떨어질 텐데. 근데 요 밑으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두텁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두텁게 이렇게 그 켜켜이 쌓여져 있으니까 거기서 초목이 자라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치니까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자라난다. 이런 뜻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자, 금방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해석했네요. 그죠? 자, 이런 게 한문에서 제일 많이 쓰는 수사법인데, 이걸 대우라고도 하고, 대구라고도 해요. 대우법 또는 대구법이라고도 하는데, 한문에서 제일 많은 수사법 중에 하나가 이 대우법, 대구법이에요. 시뿐만 아니라 산문을 읽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요거 말고 계몽편을 읽다 보면은 계몽편에는 글자 수가 5자만 있는 게 아니라 7자, 9자, 10자 막 이렇게 정신이 없이 놓여져 있는데 그런 것에도 제일 많이 쓰이는 수사법이 대구법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힐 때도 제일 먼저 대우를 읽혀요. 천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은 학생은 지, 그 다음에 천고라고 하면은 지후, 이런 식으로 2자, 3자, 4자, 5자 이런 식으로 넓어 가는 거예요. 유명한 그 김삿갓 시에 김삿갓이 저기 금강산에 갔더니 금강산에 유명한 그 시를 잘 짓는 스님이 있어서 가수 스님하고 이제 시짓기 내기를 하는데 대우를 못 맞추면 일을 하나 뽑읍시다. 일을 하나씩. 그래서 입뽑기 내기를 하는데 낮에부터 계속 지어오는데 워낙 두 사람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결정이 안 나는데 밤이 되어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월백, 설백, 천지백.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겨울이었나 보죠? 겨울에 달이 떴어요. 달도 하얗고 눈도 하얗고 온 천지가 다 하얗더라라고 했더니 객심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심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이 여기에 백백백하고 세 글자가 동일한 글자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동일한 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희다 하니까 주술관계로 되어 있으면 여기도 산이 깊다. 눈이 하얗다니까 밤이 깊다. 천지 하니까 객수, 심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걸 뭐냐면 대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도 깊고 밤도 깊어 가다 보니 나그네의 시름도 깊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들 대우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요걸 잘 알고 계시면
한문 해석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금방 요 앞으로도 그렇게 쭉 연결될 테니까 기억해 두셨다가요. 자, 월출 산계 아니요 산고 지거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월출, 우리 월출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월출하면 달이 출 나오다. 그죠? 천개안, 하늘이 개 열다. 무엇을 안? 눈 안자니까 하늘이 눈을 열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런 말이 있죠. 월출 달이 나오니 하늘이 눈을 연다. 하늘이 눈을 연다라는 건 눈이니까 뜬다겠네. 그렇죠. 하늘이 눈을 뜬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 산에서 여기서 달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달을 뭐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 사람으로 따지자면 여기에 환히 비춰주니까. 그래서 달이 나오니 뜨니 하늘이 눈을 뜬 것 같구나.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왼쪽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산고 지거두라. 산이 고 높다. 지거두. 땅이 거튼다. 땅이 머리를 들고 있다. 산이 높으니 땅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저 북한산 봤더니 인수봉이 쑥 올라와 있어. 그죠? 머리를 쑥 하고 내민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산에 갔더니 정상 부분이 이렇게 물쑥 올라와 있는 표현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수봉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시지 마시고 뭐라고요? 산고 지거두라. 야, 산이 높으니 이 땅이 불쑥 고개를 밖으로 빼놓은 듯 하구나. 그렇죠? 나중에 저녁에 대해서 달이 싹 올라오는데 달 떴네만 하지 마시고 월출 천개 아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요. 동서 기말리오 남북 불능척이라. 동서 기 몇 기자죠? 동쪽과 서쪽은 기말리 몇 말리인가. 이때 리자는 마을 리자가 아니라 거리리. 그죠? 우리 천리, 백리 할 때. 그래서 동서로는 동쪽과 서쪽은 몇 말리인가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동서로 몇 말리나 펼쳐져 있는가. 중국 땅덩어리가. 남북 불능척이라. 남쪽과 북쪽의 그 사이의 거리는 남쪽과 북쪽은 불능하면은 할 수 없다죠. 그죠? 능자가 캔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했나요? 했죠. 능자도 캔 할 수 있다. 이건 불능하면 캔낫이죠. 근데 캔낫인데 여기 있는 척자를 자라고 해버리면 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읽으면서 이때 척은 자가 아니라 재다. 그렇죠. 동사로 바뀌어서 젤척. 그래서 불능척하면 잴 수가 없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잴 수가 없다. 합쳐서 동서는 몇 말리인가 남북은 잴 수가 없구나.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이 엄청 넓은 거리여서 몇 말리인지도 모르겠고 자로 잴 수도 없을 정도다. 중국의 지금 지형을 말하는 거고. 천경 서북변이요 집이 동남계라. 천경 무슨 경자죠? 그렇죠. 기울다 경. 경국지색할 때 이렇게 기울다라는 거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치우쳐져 있다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건물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천경 하늘은 기울다, 치우쳐져 있다. 서북변 서북가로. 서북 쪽으로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서쪽, 북쪽 가니까 가변자니까. 서쪽, 북쪽으로 경 기울어져 있고 집이 동남계라. 땅은 비났다. 동쪽, 남쪽 경계가. 그래서 합치면 땅은 동쪽, 남쪽 경계가 낮더라. 동남쪽이 낮더라. 그런 뜻이. 중국은 서고 동저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해가지고 전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죠. 서고 동조형이죠.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 그래서 중국 글이나 시도 보면은 물이 동쪽, 저쪽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요. 동쪽에서 내 말이 틀리다면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 이 서고동조라는 전설상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동쪽은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족이 있었고, 여기는 이족이 살고 있고, 여기는 적족이 살고 있고, 북쪽에는. 남쪽에는 남만인데, 이제 오랑캐로 따지자면 그런데 묘족이라고 하는, 중국에 묘족이라고 하는 족이 살고 있었고, 서쪽에는 강족, 오랑캐 강자 있죠? 강족이 살고 있는데, 이 적족하고 묘족은 힘이 약하대요. 그런데 이제 이 강족하고 이족은 힘이 강한데, 이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치우, 우리 치우고, 이 강족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은 공공. 근데 치우하고 공공하고 싸우면 공공이, 치우가 훨씬 더 힘이 세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대요. 서쪽이 높으니까 공공이 치우하고 싸우면 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홍수로 물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족을 괴롭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치우가 화가 나가지고 공공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공공은 싸울 수는 없죠. 왜냐면 자기보다 강하니까 싸울 수는 없는데, 옛날 그 신화에 보면, 중국 신화에 보면은 그 자라, 거북이를 가지고 하늘을 받치게 만들어 놓았어요. 네 다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 네 다리를 부주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을 공공이 가서 쾅 박아버렸대. 화가 나가지고. 치우한테는 화풀이를 못하고. 그런 바람에 이게 쑥 저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 서쪽하고 북쪽이 높고 동쪽하고 서쪽이 낮아졌다. 말은 그런데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그거하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왜 서북쪽이 이렇게 높아졌느냐. 이렇게 공공이 치우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가서 화풀이는 못하고 가가지고 천지를 받치고 있는 부주산을 확 박아버리니까 그게 저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서 청경 서북변이요 지비 동남계라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방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지형은 서고 동저라는 표현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춘내 이화백이요 하지 수엽청이라. 지금 딱 외워두면 좋을 구절이네. 그렇죠? 춘내, 봄이 오다. 이화백, 백꽃이 하얗다. 그래서 춘내, 봄이 오니 백꽃이 하얗단데, 이제 의역하자면 하얗게 피었다. 하지 수엽청이라. 여름이 지 이르니 수엽 나뭇잎이 청 푸르더라. 그래서 춘내 이화백요 하지 수엽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외워두면 좋겠지만 곧 우리가 이화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화를 보게 될 테니까 요거 딱 외워두셨다가 춘내 이화백이라. 봄이 오니 역시 백꽃이 하얗게 세상에 밝혔구나. 추량 황국발이요 동한 백설내라. 추량, 서늘할 양자는 원래는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수변으로.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수변은 없고 삼수변이 많다 보니까 오다가 서늘하다 양자도 물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맞죠. 서늘하다라는 거 얼음이 들어가야 서늘한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맞는 글자예요. 가을이 서늘하다. 황국, 누런, 국화. 발은 꽃이 피다 발자. 이거죠. 누런 국화가 꽃을 피운다. 가을이 서늘하니 황국이 피더라. 가을의 대표적인 게 국화는 아닌데, 그죠? 가을을 대표하는 건
아까 여름을 대표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녹음이 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푸르다라는 것도 되고, 물론 뭐 봄은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 그중에 여기는 백꽃을 이야기한 거고, 가을을 하면 우리가 단풍, 수확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물론 황국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황국이라고 했을까? 황국은 뭐 하죠? 이게 황국이 9월 9일 날이 뭐죠? 음력 9월 9일 날이? 그렇죠. 음력 9월 9일 날이 중구절이라고도 하고 중양절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양이 2번 겹쳤다. 겹칠 중자예요. 그래서 9월 9일 날 단일수로 홀수로 최고 양이 겹친 날이 9월 9일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음기가 감히 범접을 못하는 양기가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사를 제일 많이 하죠. 또 이장 또는 수의 할 때 전부 이 날하고, 6.25 때 돌아가셨는데 죽은 날짜를 모른다. 그럼 음력 9월 9일 날 그냥 제사 지냈죠. 음력 9월 9일 날 제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셨나?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럼 9월 9일 날 그냥 생일날로 해가지고 하죠. 근데 이날 양기가 가장 빼어나는데 그 전에 국화가 펴요. 음력이니까 9월 9일, 그렇죠? 1, 2, 3, 4, 5, 6, 7, 8, 9월이 가을이니까, 가을이 들어서면 국화가 피면 그 전에 국화꽃을 따다가 국화주를 담아둬요. 국화주를. 그래서 음력 9월 9일이 되면 그 국화주를 들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자기 형제들이나 벗들과 국화주를 먹으면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 라고 하는 풍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출양 황국발이다 라고 이야기해 둔 것 같아요. 우리도 중구절날 언제가 될지 지금 모르겠지만 중구절날 뭐 멀리는 못 가겠고, 그렇죠? 우리 옥상에 올라가서라도 국화주 한 잔씩 돌리면서 모든 제약이 떠나가도록 한번 빌어보죠. 동한 백설내라. 동한 겨울이 추우니 백설 흰 눈이 내온다. 그래서 겨울이 차가우니 흰 눈이 내리네. 사계절에 관계된 내용을 그대로 읊어놓았네요.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봄이니까 춘내 이화백이다부터 한번 외워두시고. 지난번에 숙제 있지 않으셨나요? 낸 사람도 모르고. 우리 뒷반인가요? 뒷반이죠. 뒷반일까요? 오늘 검사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쉬는 시간에 외우세요. 1월 천년경이요 강산 망고병이라. 참 멋있는 표현이죠. 1월 해와 달은, 자 여기 우리가 하나만 참고로 다음에 우리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명사가 막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도 1월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계속되는 경우, 그럴 경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면 돼요. 병렬로 명사와 명사. 자, 부 1월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도 되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말이 꾸며주는 말도 돼요. 명사의 명사. 그러니까 부자하면 아버지의 아들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도 되고 아버지의 아들도 되고. 그러니까 명사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계속 나올 때 이걸 각자 하나씩 분리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이런 경우 1월 하면은 해의 달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와 달밖에 안 되니까 천년경, 천년의 경, 거울.
천년이라는 것도 명사, 거울도 명사. 그럼 천년과 거울 안 됐죠? 그러니까 천년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합치면 해와 달은 천년의 거울이다. 거울 경자니까요. 해와 달이 천년의 거울이다. 거울은 뭐 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천년 동안 해와 달은 이 세상을 비추어 주었고 강산망고병이라. 강과 산은 망고, 고자가 옛고자인데 만자가 들어갔으니까 만번이나 옛날이니까 아주 오랜 옛날부터 병풍 병자예요. 병풍이다. 병풍이라는 건 둘러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강이, 뒤로는 산이. 우리가 풍수에서 풍수라고 해도 몰라도 우리가 뭐 딱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용어가 뭐죠? 그렇죠. 다 몰라도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산임수, 그렇죠? 산은 뒤에 등지고 있고 물은 앞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말 그대로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과 산은 망고병이라. 어디 가서 올라가서 딱 보느냐. 저 북한산 딱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서울 시내가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동네가 만들어져 있고 한강은 중간에 흘러내려가고 이게 뭐죠? 강산 망고병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힘들 때 올라가시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강산 망고병, 강산 망고병. 그래서 해와 달은 천년의 거울이요 강과 산은 망고의 병풍이다.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여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동서 1월문이요 남북 홍안노라. 동서는 동쪽과 서쪽은 해와 달의 문이다. 해가 동쪽에 서서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해가 다니는 문이죠. 달의 문이기도 하고 남북 홍안노. 기러기 홍자인데 구분해서 큰 기러기라고도 하고 안은 기러기 안자죠. 남쪽과 북쪽은 기러기의 길이다. 기러기들이 저 추우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왔다. 더워지면 남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동서는 해와 달의 문이고 남북은 홍안노다. 우리가 동서남북에 대해서 한번 시를 지어보라라고 하면은 이런 감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동쪽으로 가면 돈이 되려나? 서쪽으로 가면 집값이 싸려나? 북쪽으로 가면은 이적단체가 될 거고 남쪽으로 갈까? 뭐 이 생각만 하지. 이 해와 달의 문이요. 홍안노라고 하는 이런 아마 감성적인 표현이 나오기는 어려울 텐데 이런 걸 통해서 감성도 한번 키워보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